모로코 북쪽과 스페인 남부 사이의 좁은 통로를 보세요. 이것을 지브롤터 해협이라고 합니다. 두 대륙 사이는 불과 13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지만 수세기 동안 사람들이 이 두 지역을 연결한 것을 꿈꿔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다리가 없습니다. 세계에는 물 위를 가로지르는 다리가 훨씬 더 먼 거리까지 뻗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루이지애나 주 뉴올린스 인근의 폰차트레인 코즈웨이 호수는 아프리카와 유럽을 잇는 가상의 다리 길이의 3배쯤 되는 38km에 달합니다. 이 다리는 물 위를 지나는 가장 긴 연속 다리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평행 다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뉴올린즈의 도시 지역과 퐁샤트랭 호수 북쪽의 작은 정착촌을 연결합니다. 9,000개의 콘크리트 말뚝이 물 위에 1,000개가 넘는 데크를 받치고 있습니다. 이 대규모 구조물은 20세기 중반에 지어졌어요. 공사 시작부터 완공까지 14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미국 엔지니어들은 다리 바닥에 콘크리트 파일을 부착하는 독특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리는 여전히 튼튼해요. 그렇다면 아프리카와 유럽을 연결하기 위해 더 짧은 다리를 건설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먼저 두 대륙을 연결할 수 있는 13km의 다리의 가치와 모두가 이 다리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유를 알아봅시다. 사실 그러한 다리의 가치는 엄청날 거예요. 다이아몬드, 석유, 광물, 아프리카는 귀중한 자원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유럽은 이러한 것들을 기꺼이 구매합니다. 이 이론적인 다리를 통해 사람들은 무역을 위해 물건을 빠르고 편안하게 운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아프리카와 유럽 간의 물품 교환은 비행기와 화물선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비행기는 엄청난 연료비 때문에 매우 비쌉니다. 또한 악천후로 인해 항공여행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항에서 목적지까지 통관 절차 및 교통편이 오래 걸려요. 선박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대륙이 가장 가까운 지중해 좁은 해역은 폭풍과 강한 해류로 인해 위험한 곳입니다. 다이아몬드 운송은 기상 조건에 따라 크게 좌우돼요. 이러한 다리의 두 번째 장점은 수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유럽과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이 서로를 위해 호텔, 항구, 공원, 심지어 작은 마을을 건설할 겁니다. 두 대륙의 해안 지역은 새로운 경제 중심지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에 얼마나 많은 투자가 유치될지 상상해 보세요. 유럽과 아프리카가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질 겁니다. 스페인의 한 마을에서 모로코 북부의 사파리 공원으로 차를 몰고 가서 모로코 차를 마시고 아르간 오일을 사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또는 고속 열차를 타고 아름다운 지중해를 가로질러 갈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다리 옆에 수백 개 레스토랑, 놀이공원, 쇼핑몰, 박물관을 개장할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다리를 건설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적어도 현재로서는요. 그 이유를 지금 알려드릴게요. 가장 큰 문제는 강한 해류와 지진 활동으로 인한 지브롤터 해협 자체입니다. 며칠 안에 수중 지진으로 거대한 파도가 일어나 모든 선박이 물속에 잠길 수 있다면 어떻게 대규모 공사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다리를 건설하더라도 끊임없이 방향을 바꾸는 빠른 물줄기는 전체 구조물을 흔들고 건설의 연결 부분을 찢을 수 있습니다. 지브롤터 해협을 가로지르는 다리는 지진 활동을 견딜 수 있는 강력하고 튼튼한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이러한 복잡한 구조를 만들려면 막대한 자원이 필요합니다. 두 대륙을 잇는 위험한 통로임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분주한 지점 중 하나입니다. 지중해와 대서양을 연결하는 지구상에서 유일한 곳이기 때문이죠. 매일 약 300척의 선박이 이 지역을 통과합니다. 상선뿐만 아니라 어선이나 관광선도 마찬가지예요. 고래가 물 밖으로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은 전 세계적으로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해류의 특성으로 인해 사람뿐만 아니라 해양생물도 종종 이 통로를 방문해요.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해협의 깊이입니다. 간단히 말해 물 위의 모든 다리는 긴 금속 말뚝 위에 지어집니다. 건축업자와 엔지니어는 해저의 말뚝을 박아 전체 공사를 위한 지지대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해저가 고르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말뚝을 충분히 단단하게 설치하는 것은 어려운 작업입니다. 해저는 독특한 지질학적 지형과 불규칙성, 다양한 밀도의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암초, 암석, 구덩이도 있습니다. 모든 해저는 말뚝을 설치하기 전에 광범위한 지질 조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브롤터 해협의 바닥은 거의 914m에 달하는 깊이 때문에 특히 어렵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깊은 해협 중 하나예요. 해협 바닥에서 수면까지 도달하려면 자유의 여신상 10개의 높이가 필요하다고 상상해 보세요. 다리 전체를 지탱하려면 어떤 종류의 말뚝을 사용해야 할까요? 대부분의 경우 하나의 파일은 하나의 큰 금속 막대로 연결된 여러 부분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진 활동도 잊지 마세요. 완벽하게 튼튼한 말뚝을 설치했는데 다음날 지진이 발생해서 전체 구조물이 파괴되었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강한 해류가 지중해 전역의 시설들을 이리저리 옮기고 있겠죠. 세 번째 문제는 해양 생물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브롤터 해협은 염분 함량이 높습니다. 이 자연적인 요소는 물을 무겁게 만들어 깊은 지중해 분지의 바닥으로 내려가게 합니다. 그런 다음 이 바닷물은 해저의 차가운 물을 대서양으로 밀어 올립니다. 이러한 물의 밀도 변화와 빠른 해류는 바다의 소용돌이와 난기류를 만듭니다. 마치 찬물이 끓어오르는 가마솥처럼 많은 영양분을 수변 위로 끌어올리는 것과 같아요. 지브롤터 해협의 구덩이와 언덕은 다양한 물질과 햇빛으로 가득 차 있어 식물성 플랑크톤이 형성되기에 이상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고래, 돌고래 및 기타 해양 생물이 이 진미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약 7종의 고래와 돌고래를 볼 수 있어요. 글로벌 건설이 시작되면 식물성 플랑크톤은 어떻게 될까요? 이산화탄소, 세석, 수많은 먼지와 재, 떨어지는 건축 자재 등 이 모든 것이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식물성 플랑크톤이 없다면 많은 물고기가 멸종할 거예요. 물고기가 없다면 수천 명의 어부들이 식량을 구하고 돈을 벌 수가 없을 겁니다. 다리가 건설되더라도 자동차와 기차는 계속해서 공기와 물을 오염시킬 거예요. 이 좁은 해협에서 섬세한 균형이 깨지면 더 큰 환경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돌고래와 고래가 다른 곳으로 먹이를 찾아 떠나면서 다른 해양 생물들의 자원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도미노처럼 하나의 문제가 다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 모든 게 다리 하나 때문이죠. 스페인 환경보호부는 자연의 섬세한 균형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 해협을 항해하는 모든 선박에 속도 제한을 도입했습니다. 20세기 초 한 프랑스 엔지니어가 교량 프로젝트를 제안했지만 너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사람들은 또한 37km 길이의 터널을 개발하려고 시도했지만 이 프로젝트 역시 재정적, 기술적 어려움에 직면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지브롤터 해협을 가로지르는 다리를 꿈꾸고 있습니다. 아마도 미래에 더 멋진 기술이 개발되면 이 다리를 건설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지역 사이에 항상 물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먼 과거에는 두 대륙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지중해 전체는 공룡시대에 존재했던 테티스해 잔해입니다. 그러다가 아프리카와 인도판이 유라시아판과 충돌하면서 테티스해는 완전히 사라졌죠. 그 자리에 지중해와 바다를 분리하는 육교가 형성되었습니다. 약 600만 년 전 물이 공급되지 않자 바다는 말라버렸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무너지면서 메말랐던 웅덩이에 물이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수만 년 동안 좁은 판은 점점 더 낮아졌고 결국 지중해는 현재의 수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홍해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대륙을 갈라놓았습니다. 손을 흔들 수 있을 만큼 가깝지만 이동하려면 계획이 필요할 만큼 먼 거리죠. 페리가 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제 더 나은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들은 두 대륙을 연결할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을 영원히 바꿀 터널과 다리에 야심찬 메가 프로젝트를 구상했습니다. 수백만 년 전 아라비아 대륙이 서서히 아프리카에서 떨어져 나가며 지금 우리가 홍해라 부르는 바다의 상처를 만들었습니다. 이곳은 필터를 거치지 않아도 걸러진 것처럼 맑은 물과 마치 열정 넘치는 화가가 그린 듯한 산호초로 유명합니다. 한 곳을 확대해 봅시다. 바로 피란 해협입니다. 북쪽 항구로 향하는 모든 선박이
이 붐비는 통로를 지나갑니다. 한쪽에는 이집트의 시나이 반도가 있습니다. 거칠고 황금빛이며 리조트 타운이 점점이 흩어져 있죠. 반대편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타북 해안이 있습니다. 조용한 사막 언덕이 형건빛 푸른 바다까지 이어지는 곳입니다. 지도에서 보면 그 거리가 아주 짧아 보입니다. 마치 누군가 선을 잇는 걸 잊은 것처럼요. 해협의 폭이 반도에서 반도까지 약 13km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맑은 날에는 반대편 해안선이 보일 정도로 가깝습니다. 이곳은 분주한 관문이며 설계자들이 직통 도로와 철도로 연결하고 싶어하는 바로 그 해협입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무엇을 건설하려는 걸까요? 아이디어는 시나이 반도와 타북 해안 사이에 하나의 연속된 경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엔지니어들은 다리로 할지 터널로 할지 아니면 둘을 결합한 하이브리드로 할지 아직 결정 중입니다. 문제는 수중에 있습니다. 해안 근처에서는 바닥이 얕아서 튼튼한 기둥을 지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멀리 나갈수록 해저가 급격히 떨어져 약 270m에 달합니다. 마치 수중 절벽을 걸어 내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 급격한 낙차는 표준 교각으로 지탱하기엔 너무 깊습니다. 설계는 전체 구간에 하나의 형태를 강요하는 대신 지형에 맞춰야 합니다. 만약 다리를 선택한다면 건설자들은 케이슨이라 불리는 거대한 강철 튜브를 해저에 설치해야 합니다. 거대한 금속 양동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자리에 놓이면 물을 빼내어 작업자들이 내부에 건조한 기초를 만들 수 있습니다. 콘크리트가 그 공간을 해저에서 솟아오르는 기둥으로 만듭니다. 부유식 크레인이 기둥 사이에 긴 도로 구간을 퍼즐 조각처럼 내려놓습니다. 얕은 지역에서는 잘 작동하지만 높은 압력, 물은 집안, 강한 파도 때문에 깊은 물에서는 고정이 어려워집니다. 터널은 문제 아래로 지나감으로써 말 그대로 이를 피합니다. 작업자들은 웜이라 불리는 터널 굴착기를 보내거나 잠수함 크기의 터널 구간을 육지에서 건설해 제자리에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홍콩, 주아이, 마카오, 메가링크에서 사용된 것과 같은 방식으로 붐비는 깊은 바다에서도 작동한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지도를 보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13km? 그리 나쁘지 않네. 하지만 현실은 강위에 큰 통나무를 던져놓고 다리라 부르는 것과 다릅니다. 자동차, 버스, 열차에는 롤러코스터처럼 느껴지지 않는 길고 완만한 경사로가 필요합니다. 양쪽에 경사로를 건설하면 전체 길이가 거의 32km에 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체서피크 베이 브릿지 터널이나 사우디아라비아와 바레인을 잇는 킹파드 코즈웨이급 거대 구조물과 어깨를 나란히 합니다. 하지만 이 대륙간 프로젝트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규모나 예측할 수 없는 해저만이 아닙니다. 기후도 있습니다. 기온이 정기적으로 섭씨 38도를 넘습니다. 콘크리트가 예상보다 빨리 굳어서 냉각하거나 짧은 시간 내에 작업해야 합니다. 강철은 열에 늘어나 정밀 작업을 까다롭게 만듭니다. 그리고 작업자들도 직사광선 아래 오래 서 있으면 구운 감자처럼 느껴집니다. 게다가 짠 바닷바람이 예상보다 빠르게 금속을 부식시킵니다. 그래서 전체 구조물의 튼튼한 보호막과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 프로젝트가 승인되면 수년의 일정을 예상해야 합니다. 좋은 비교 대상은 덴마크와 스웨덴을 잇는 웨레순 링크입니다. 약 16km 길이에 불과하지만 홍해보다 훨씬 다루기 쉬운 환경에서도 건설에 약 4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가격표가 있습니다. 초기 추정치는 약 40억 달러지만 최종 청구서보다는 시작 추측에 가깝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 금액은 거의 확실히 올라갈 것입니다. 반드시 언급해야 할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수면 바로 아래에서 헤엄치며 길한 해협에는 돌고래, 가오리, 바다거북, 심지어 상어까지 삽니다. 아래의 아름다운 산호를 지키듯 유유히 헤엄치는 무해한 산호상어도 포함해서요. 이 산호초들은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홍해 전체에서 가장 건강한 산호초 중 하나입니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홍해 북부 일부 산호는 전 세계 다른 산호보다 높은 온도를 견딜 수 있어 기후 회복력 관점에서 특히 가치가 높습니다. 이는 건설 중 단 한 번의 실수라도 퇴적물로 물을 흐리게 할 수 있고 그것만으로도 젖은 페인트 위에 먼지가 앉듯 산호를 질식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소음, 굴착, 선박 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산호초는 물고기처럼 방해받으면 도망갈 수 없습니다. 한번 손상되면 다시 자라는데 수십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물론 다시 자란다면요. 이를 피하기 위해 계획자들은 물을 최대한 맑고 잔잔하게 유지하는 방식으로 건설해야 합니다.
공사구역에는 퇴적물 확산을 막는 오탁 방지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중장비는 산호가 밀집된 구역을 피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구간은 해저를 건드리지 않도록 기둥 대신 터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결정은 육지 지도뿐만 아니라 수중 지도에도 맞춰야 합니다. 게다가 전체 프로젝트는 과학자들과 감독관들의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합니다. 물이 얼마나 흐려지는지, 공사 중 해양동물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무언가 이상해 보이면 빨리 끝내려고 서두르며 산호초에 대가를 치르게 하는 대신 속도를 늦추거나 방법을 바꾸는 것이 유일하게 책임 있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으면 그 보상은 엄청납니다. 지금은 페리를 건너뛰고 육로를 선택하면 지도가 당신을 벌합니다. 홍해 위쪽을 빙 돌아 다른 나라들을 통과해 1600km 이상을 운전해야 합니다. 가장 좁은 지점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너비의 물을 건너기 위해서요. 이웃집 문을 두드리려고 블록 전체를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영구적인 연결로가 있다면 이것이 바뀝니다. 이동 시간이 줄고 양쪽 항구에 접근하기 쉬워지며 아프리카에서 아시아로의 운전이 갑자기 긴 고속도로 다리를 건너는 것처럼 자연스러워집니다. 가장 멋진 부분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이브리드 버전을 선택하면 펼쳐질 전경이죠. 시나이 쪽에서 사막을 등지고 홍해를 앞에 두고 여정을 시작합니다. 페리줄에서 기다리는 대신 물이 반짝이는 아래를 보며 오르막 경사로로 올라갑니다. 도로가 붐비는 항로 아래 터널로 내려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반대편 햇빛 속으로 나옵니다. 이제 다른 대륙입니다. 열차 버전은 더욱 부드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리를 찾아 앉고 문이 닫히면 열차는 정체 없이 해협을 향해 미끄러지듯 나아갑니다. 전용 터널 구간으로 들어가 바다 아래를 조용히 달리고 피드를 다 스크롤하기도 전에 아시아 쪽으로 올라옵니다. 관광객들에게는 더 많은 리조트, 더 많은 빠른 주말 여행, 그리고 꼭 경험해봐야 할 새로운 배류 커브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배송 트럭에게 절약되는 매 시간은 저런 돈입니다. 지역 마을들도 변화를 느낄 것입니다. 더 많은 방문객, 더 많은 교역, 더 큰 수익을 얻게 됩니다. 이런 연결로는 단순히 땅만 연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 항구, 일상생활을 연결합니다. 그리고 수중 세계가 보호받는 한 이것은 거대한 기회입니다.